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큐정전을 읽는 날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김실습의 작품인 금옷이나 즐겁게 감상했나요? 오늘은 조금 그 분위기를 바꿔서 국문학이 아닌 중문학 작품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아큐정전은 근대 중국 소설가인 루신이라는 작가가 창작한 작품이에요.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꼽히는 그런 작품이고, 아마 여러분도 루신 또는 노신이라고 하는 중국 작가의 이름이나 아큐정전이라는 책의 제목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핵심적인 그 질문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읽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수업은 작품의 줄거리를 먼저 살펴보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 작품인지 일단 파악한 다음에 작품 창작의 배경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큐정전이 그 아주 긴 소설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면 영화화된 버전으로 감상하는 것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영화는 뭐 예술성이 뛰어나다거나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라거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만들어진 지 한참 된 영화이고요. 중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다만 그 영화의 미덕은 작품의 내용을 그 최대한 원작에 가깝게 그 소설의 내용을 그대로 영화로 만든 그런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지 않고 아큐정전의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작품을 그 영화 작품을 감상을 해보는 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더하기 소설책을 읽으면 당대 중국 사회, 이 작품의 배경인 당대 중국 사회의 모습이 쉽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외향이라던가 또는 그 시대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책만으로는 잘 상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영화를 한번 보고 나면은 네,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바로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큐정전을 좀 더 피부 가까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영화 링크를 유튜브 링크를 그 캔버스 게시판에 같이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혹시 궁금한 학생들은 타고서는 영화를 한번 감상해 보기를 바랄게요. 자, 그 작품을 텍스트로 읽든 또는 영화로 읽든 줄거리를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면 아큐라는 주인공이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거든요. 네, 어떤 점에서 독특한지를 본인이 파악한 바대로 자유롭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줄거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이 작품은 몇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챕터별로 핵심 에피소드들이 있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큐의 캐릭터를 구체화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은요. 작가가 아큐의 전기를 쓰고 있는 배경이 나옵니다. 이때의 작가는 아큐정전의 작가인 루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작가는 작중 인물로서의 작가이고 작가 루신이 설정한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도를 보자면 작중인물인 작가가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는 아큐라는 인물에 대해서 전기를 쓰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왜 아큐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아큐는 한자로 아자를 쓰고요. 이건 한자로 쓰고 Q자는 영문자 이렇게 Q 이렇게 씁니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왜 한자와 그 영어 철자가 같이 섞여가지고 사람 이름이 되었는가? 네, 그런 연유에 대해서도 1장에 설명이 됩니다. 2장을 보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아큐의 행적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아큐는요, 그 이름이나 뭐 성이나 이런 것들 다 모호하고 가문 이런 것도 모호한데 어쨌든 미장마을, 다른 말로 웨이장마을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날품팔이를 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아까 아큐는 그 본격적인 직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번듯한 직업이 없고 그날그날 일손이 필요한 곳에 가가지고 일을 좀 해줌으로써 하루 일당을 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 근대 중국의 웨이장 마을에서도 하층민에 속했겠죠. 자, 이런 곳에 사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아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판을 내리고 대우를 해주는지 이 장에 아주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아큐를 엄청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아큐를 종종 때려요. 이 작품 통틀어서 아큐가 사람들에게 맞는 모습이 정말 여러 번 나오거든요. 2장에서도 나오는데 거기 건달들에게 맞고 나서 아큐의 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지나가다 건달한테 맞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첫째, 경찰에게 신고해야겠다. 둘째, 분노스럽다. 나도 힘을 키워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요? 근데 아큐의 경우에는 아주 독특한 현실 대응 방식을 취합니다. 그것은 정신승리법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자, 정신승리법은요, 현실에선 패배했지만 정신 속에서는 승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달들한테 맞고 나서도 내가 힘이 없어서 맞은 게 아니야. 저놈들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자. 나는 자식한테 맞은 거야. 즉,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봐준 것이지. 그리고 저놈들은 내 자식이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죠, 그죠? 네, 그래서 자신이 명백한, 누가 보아도 명백한 약자이고 패배자인데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대응 양식을 아큐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사태를 전혀 진지하게 대처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큐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조금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죠? 만약에 건달들에게 맞고 자신의 부족함, 약함 같은 것들을 받아들였다면, 이해했다면 힘을 키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또는 현대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경찰에 신고했다면 역시 그들에게 처벌을 가함으로써 다시는 그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3장에는 아큐가 대가집과 관계에 있는 듯이 얘기했다가 쫓겨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누군가 아큐에게 너 성이 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큐는 웨이장마을 최고 부잣집 대가집의 그 성씨, 그 가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대가집은 이야기를 듣고서 아큐를 엄청 혼내가지고 내쫓습니다. 너 같은 비루한 놈이 우리 가문 사람이라니 그런 얘기 절대 하고 다니지 마라 라고 내쫓습니다. 자, 여기에 아큐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네, 자신의 성은 누가 얘기해도 그 성이 맞는데 이러면서 길 지나가던 비구니에게 자신의 분풀이를 합니다. 여러분, 비구니가 뭔지 아나요? 비구니는 여자 승려를 말하는 거죠. 당시 중국 사회에서 이 마을에서 비구니는 사회의 최약자를 상징합니다. 여자이기도 하고 아무도 지켜주는 존재가 없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받기 위해서 시주를 다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비구니에 대해서 아큐는 언어적으로도 희롱을 하고 또 비구니의 볼을 막 꼬집고 머리를 맘대로 쓰다듬으면서 추행도 하게 됩니다. 이 비구니는 분노해서 아큐에게 욕을 합니다. 이 씨도 못 받을 아큐놈의 자식 이런 식으로 욕을 합니다. 자, 4장에 가시면은 그 우씨 부인과 아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비구니한테 씨도 못 받을 놈이라는 욕을 들은 아큐가 곰곰 생각해보니까 이게 열받는 거예요. 씨도 못 받는다는 것은 너의 자식을 낳아줄 여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문득 이 아큐는 그 자신에게 평소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대갓집 하녀 우씨에게 뜬금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 우씨는 아큐를 못살게 굴고 무시만 하는 그런 마을 사람들과 달리 아큐에게 조금 친절하게 대해줬거든요. 그런 우씨 부인에게 아큐는 갑자기 나랑 자자 이러면서 아주 뜬금없고 어이없는 요청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은 우씨 부인은 그 모멸감에 몸소리를 칩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아큐에게 엄청 화를 내고 사람들에게 이 일을 모두 고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큐가 아주 몹쓸 놈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흠씬 얻어맞고 이런 죄로 벌금까지 물고 이러면서 빈털터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외에는요, 이제 아큐가 점점 궁지에 몰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5장에 보시면요, 그 웨이샹 마을에서 그 아큐가 왕따를 당하게 되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뭐 여자는 물론이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아큐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자 먹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아큐로서는 생계가 곤란해져서 그 웨이장 성 안을 떠났습니다. 자, 그렇게 떠났던 아큐는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뭐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아주 희귀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팔겠다고 가지고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큐가 성공해서 돌아왔네? 아큐가 이렇게 좋은 물건도 가지고 있네? 아큐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어? 이렇게 놀라면서 아큐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시만 했었다면 이제는 아큐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나한테 그 물건 팔으라고 애원을 하는 처지가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아큐의 사회적인 위치가 변화되었나 싶었는데 얼마 뒤에 그것이 도둑질한 물건, 작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저 아큐 녀석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저런 것들을 벌어왔겠는가 이러면서 다시 아큐를 무시하게 되죠. 어쨌든 5장에서는 아큐가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 못난 인물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마을 사람들이 참으로 간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큐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는 또 너무 가혹하기도 하고요. 또 잘 나가는 사람한테만 굽신거리는 그런 비겁한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아큐도 문제이지만 이런 마을 사람들의 모습도 역시 문제적으로 또 풍자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7장은요. 그 신의 혁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신의 혁명은 아큐정전 창작의 배경이 되기도 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신의 혁명 그 앞뒤에 전후에 그 중국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신의 혁명이 작중 안에서도 일어나고 이걸로 인해서 혁명당이 웨이장 마을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혁명당이라고 하면은 오들오들 떱니다. 이 혁명당은 변화를 가지고 오는 그런 집단인 거죠. 네, 기존의 어떤 체계, 그 마을의 체제 같은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아큐는 처음에는 혁명을 싫어했어요. 그 변화에 대해서 싫어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혁명을 하겠다면서 공연히 으스대기 시작했습니다. 아큐가 이런 식으로 태도를 전환한 이유는 혁명에 대해서, 혁명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아큐가 어느 날 자신이 혁명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무서워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았죠. 모두 무시만 했었는데 자신이 혁명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혁명당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드러나게 되고 아큐는 갑자기 자신이 강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서 자신은 계속해서 혁명당원이라고 그 공연이 으스대고 거짓말을 하면서 다니게 됩니다. 8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혁명 이후에도 별로 그다지 마을 체제에 변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려집니다. 그 와중에 조금 혼란스러운 그 와중에 마을 대갓집이 폭도에게 약탈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폭도의 존재는 누군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9장에 보시면 아큐가 폭도의 한 사람으로 오인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아큐를 폭도로 몰아세운 사람들, 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아큐가 진범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분풀이의 대상이 필요하고 그 분풀이의 대상은 모두가 무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아큐가 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큐를 잡아들입니다. 9장에서 나오는 장면들은 정말 눈물이 납니다. 글자를 모르는 아큐에게 그 사람의 제목이 쓰인 종이를 들이대고 동그라미를 그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큐는 그것이 어떤 종이인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그리는 동그라미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그 압도되어서 덜덜 떨면서 종이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예, 그 동그라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표시였죠. 결국 아큐는 자신이 이제 풀려날 것이다. 억울하게 잡혀있으니 풀려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던 그 와중에 끌려나가서 사형장으로 가게 됩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순간까지 아큐는 굉장히 얼떨떨해합니다.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게 맞다고? 내가 지금 풀려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매우 얼떨떨해하는데 결국 계속 그렇게 이게 뭐지? 얼떨떨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죠. 네. 그 어리석은 사회적으로 좀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희생되어가는 그런 장면을 9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들은 다소 그래도 희극적으로 그려지는 측면이 많아요. 아큐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무력한지 이런 것들이 좀 우스꽝스럽게 그려지는데 9장에서는 좀 슬픈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 작품의 줄거리를 제가 거의 다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주요 에피소드들도 나왔고, 그리고 아큐가 어떤 캐릭터인지 여러분들이 줄거리 설명을 통해서도 대충은 짐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작가 루신이 왜 이런 작품을 썼는지 좀 궁금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뭐 잘난 사람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못나고 하찮고 변변치 않은 그런 사람을 왜 소설 속에서 창조해냈을까? 어째서 그런 사람이 주인공인 소설을 썼을까? 좀 궁금하죠? 자, 그 시대적인 배경과 루신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짐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작품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중국의 근현대 시대예요. 1840년 영국과 아편전쟁이 있은 후에 중국은 매우 어려운 근대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죠? 여기 아편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즉 우리가 중국이라고 부르는 그 국가가 수립되기 전까지 중국은 정말 많은 혼란과 동요를 겪었습니다. 보시면 중국은 태평천국의 난을 비롯한 수많은 내후, 중국의 이권을 노린 제국주의 군대에 의한 외환을 동시에 겪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국가 내부도 혼란스럽지만 그 외국 서구 열강들도 중국을 계속해서 괴롭혔기 때문에 중국은 매우 어려운 근대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1911년에 순원에 의한 신해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작품에 나왔었죠. 신해혁명이라는 거. 그래서 이 신해혁명으로 봉건 왕조가 종말을 구하고 중화민국이 출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해혁명은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이야기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근대 혁명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만 특히나 중국처럼 광활한 대지를 가진 영토를 가진 그런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혁명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시골 마을들이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어떤 혁명의 필요성이나 본질을 공감하기에는 좀 시대적으로 일렀죠. 네, 모든 사람들이 혁명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혁명이 일어난다 해도 진정한 그 혁명의 정신이 실현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 근현대 중국이 이 압구정전의 배경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이 시대의 순원은 분란을 막기 위해서 당시 최대의 군벌이었던 위안스카이에게 총통의 자리를 넘겼습니다. 위안스카이라고 여러분들 이름 들어본 적 있죠? 네, 이 위안스카이는 그 황제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의 혁명은 원래 황제를 중심으로 하던 봉건 체제를 붕괴시키는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위안스카이는 이 혁명당과 처음에는 결탁을 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외세의 힘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그 외세가 바로 일본이었어요. 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국가에 대한 또 혁명당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위안스카이 이후로도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사회상은 지속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위안스카이는 황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어요. 네, 그러자 또 다른 혼란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중국 각지의 군벌들이 일어나서 그 당시 중국은 또 한 번의 무정부 상태를 겪게 됩니다. 그 군벌들은 서로 이제 모이고 흩어져서 싸우고 막 이런 식으로 천하를 참에 자르듯 과점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그 권력욕,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은 중국을 하나로 이끄는 또 사명감을 가진 그런 지도자를 갖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각자 자신의 권력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여러 명의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중국은 점점 더 혼란으로만 빠져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갔던 작가인 루신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루시는요, 1881년생이에요. 18살 때 난징, 좀 큰 도시로 가서 탄광 기사를 양성하는 광무철도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철도랑 관련된 지식을 배우는 신식 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서양의 학문으로서의 철학과 문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루시는 1892년에 그 진로를 좀 정하게 됩니다. 서양의학을 배워서 양의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일본으로 떠나가게 돼요. 처음에는 탄광기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서양의학을 배운 이유는 그 서양의학이 자신의 민족을 구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일본에 유학을 하던 중에 루시는 여러 번 깨달을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일본에서 루신이 공부를 하는 동안 루신은 상당히 많은 무시와 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라는 이유로 그런 대우도 받았고요. 그리고 매우 불평등한 일본인과 중국인의 불평등한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를 한편 보게 되는데 수업 때 보게 되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자국 국민들을 다른 방식으로 살려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일본에서 자국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적 건강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의가 되어서 사람들의 몸을 고쳐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을 뜯어 고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해요. 자, 제가 중국의 근대가 매우 혼란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혼란상 속에서 사람들은 전혀 계몽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신을 제대로 뜯어 고치는 데에는 당시 생각으로 당연히 문의를 들어야 했다라고 루시는 수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 각성, 계몽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에 문학처럼 좋은 소재는 없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다 많이 읽힐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내 이야기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설을 창작하는 것, 이것이 루신의 목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1906년에 일단 루시는 도쿄로 가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중국이 매우 보수적이었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없었다는 점에 기인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중국에서 펼 수 없으니까 몇 년간 그 일본에 머물면서 소설 활동을 좀 펼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일본에서 좀 문예 활동을 하던 루시는 귀국을 하게 됩니다. 1909년에 중국으로 귀국했다 이렇게 나오죠. 한 3년 정도 일본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 문예 활동을 하면서. 자, 중국으로 귀국한 일본으로부터 서양 학문, 완전히 신문물인 서양 의학을 배우고 돌아온 그 루신을 고향 사람들은 그를 외국의 첩자라고 간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양 같은 측면도 중국의 시골 사람들이랑 너무 달라져 있었죠. 옆에 사진이 나옵니다만, 당시 그 중국 시골 마을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변발을 했었잖아요. 변발을 했는데 그 변발 다 깎아버리고 머리도 완전히 서양인처럼 잘라버렸죠. 자, 이렇게 외모부터 달라진 그 루신을 사람들은 의심을 했습니다. 제가 과연 우리나라 사람이 맞을까? 속은 미국인인데, 또는 속은 일본인인데 그냥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사람인 척 행세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수많은 의심과 손가락질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아큐정전에 보면은 이 당시에 루신과 비슷한 취급을 받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바로 가짜 양놈이라고 아큐가 부르는 그 사람이에요. 예, 아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가짜 양놈이 어떤 그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배우고 온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큐는 전혀 모르고 단지 외모가 서양인인 척 한다는 점,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가짜 양놈이라고 부르면서 되게 싫어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이 가짜 양놈이 바로 귀국 후의 루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주변 캐릭터입니다. 자, 이 중국으로 돌아온 뒤에, 몇 년 뒤에 신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혁명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청조의 폐지 그리고 공화제 수립을 목적으로 당대의 그 가장 큰 실력자였어요. 아주 큰 군대를 통솔하던 그런 위안스카이와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안스카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황제가 되어서 독재를 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이에 따라 개혁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혁명파가 사람을 잘못 보았죠, 그죠? 네, 그 위안스카이는 전혀 봉건 제도의 폐지를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돌아가서 자신이 황위에 오르고 싶었던 것인데 잘못 손을 잡음으로써 이 신의 혁명 자체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좀 허무한 사건이었죠. 자, 그런 혼란상 속에서 문학에 대한 계속적인 열정, 계속적인 뜻을 굽히지 않고 루시는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그 루시는 당연히 계몽을 위해서 목적을 가진 문학을 창작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친구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가령 무쇠로 만든 방이 하나 있다고 하세요. 창문이라고는 절대 없고 부술 일도 없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네. 머지않아 숨이 막혀 죽겠지. 허나 혼수 상태에서 죽는 것이니 죽음의 비애 같은 건 느끼지 못할 거야. 그런데 지금 자네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의식이 붙어있는 몇몇이라도 깨운다고 하세.
그러면 이 불행한 몇몇에게 가망 없는 임종의 고통을 주는 게 되는데 자넨 그들에게 미안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지 잘 알겠죠? 중국의 당시 시대가 이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혼수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위기 상황에 닥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냥 갇힌 채로 죽어갈 뿐이죠. 근데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문제는 없어 보여요. 막 너무 괴롭다면 사람들이 막 뛰쳐나가려고 하고 울부짖고 정말 큰 비극이 일어나겠죠. 근데 사람들이 혼수 상태라서 그런 걸 몰라요. 자, 그때 루신이 하려는 일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이 평온하게 자고 있는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자, 깨면 고통이 느껴지죠. 공포도 느껴집니다. 자, 그것이 과연 중국 민족에게 필요한 일일까? 그게 좋은 일일까? 라고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루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막 속을 질주하는 용사들에게 거침없이 내달릴 수 있도록 얼마간 위안이라도 주고 싶다. 자신의 문학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루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안한 혼수 상태에 빠져 죽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깨어나서 현실과 투쟁을 하고 중국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치열하게 찾고 그러길 바랐고 문학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기를 희구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루신의 사진이 나옵니다만 루신이 문학에 대해서 가졌던 그 문학을 도구로 생각했었던 그 문학관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루신에 대해서는 문학을 통해 전투적인 지식인의 초상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내려집니다. 즉 이 사람은 그냥 재미있게 편하게 읽을 소설을 쓴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학을 통해서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계몽시키고 교육시켜서 이게 우리의 잘못된 점이다라고 고발을 하는 것이 이 루신의 집필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목적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수 문학 이런 말과는 좀 대비되는 것이죠. 순수 문학은 말 그대로 그 언어적 예술로서의 문학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루신이 추구했던 것은 그런 언어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 작품 속에서 아무런 근대 중국의 격동기를 견디며 강인한 사고와 현실 인식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루신 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강인하지도 않고 현실 인식이 치열하지도 않은 어찌 보면 그보다는 완전 반대인 아큐라는 등장인물을 내세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풍자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 이것이 아큐정전의 의의라고 하겠습니다. 그 루신의 처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광인일기라는 작품은 루신을 단번에 유명 인사로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신은 작품 활동 초창기부터 상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왔던 아큐정전도 그만큼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아큐정전의 주제의식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작품을 읽고 나서 각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루신이 직접 이야기한 것인데요. 자, 이 작품은 신보라는 신문에 연재되었어요. 자, 신문 연재 소설의 특징은 뭐냐면 대중에게,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읽히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특정한 사람들,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문학 마니아들을 위해서 작품이 쓰였다면 단행본 책으로 나온다거나 그런 식이었을 거예요. 근데 신문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글이잖아요. 거기 연재됨으로써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루신 스스로가 이 소설을 통해 중국 국민의 대체적인 약점을 폭로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제의식이 이미 여기 나왔죠, 그죠? 이 작품은 아큐라는 못난 일을 통해서 중국인의 약점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에요. 제가 옆에 가지고 온 것은 수업 초반에 얘기했었던
압구정전 영화를 캡처한 그런 장면입니다. 네, 아주 우매해 보이는 그런 느낌 들고 있나요? 네, 우매한 캐릭터인 아큐. 이것이 중국인들의 당대에 무지몽매했던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자, 루신의 아큐정전은요, 많은 작품들 중에서 영향이 제일 큰 작품으로 꼽힙니다. 1923년에 중국 초판이 발행된 이후에 대륙의 모든 국가에서 번역본 출판이 되었고 연출도 되었습니다. 상연이 실제로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1900년대 초반이라는 시대적인 상황은 중국도 격동기였지만 다른 나라들도 격동기였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근대화의 커다란 물결 앞에서 당황스러워하고 또는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것을 대면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두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작품으로서 악규정전이 기능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 민중들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바로 그 중심 인물인 아큐랑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어땠냐면 현실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그죠?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매우 무지합니다. 무지몽매합니다. 네, 아큐가 이렇게 많이 무시받고 사람들에게 맞고 다니고 이랬는데 현실의 문제를 치열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안이하게 자기가 그때그때 좋은 방식으로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리석은 민중들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전형이라고 이야기하죠. 전형. 예, 우리가 스테레오타입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 전형입니다. 네, 근대를 맞이한 어리석은 인간. 네, 이것은 바로 아큐라는 인물을 통해서 대변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큐정신이라는 말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 그 아큐정신은 뭐냐면요. 자, 조금 보자면, 자, 부정확한 현실 인식, 그리고 자기 기만의 태도, 강자에게 굴종하고 약자에게 의스대고 고통을 전가하는 노예 근성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좋은 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악교 정신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정신이거든요. 자, 그것이 바로 루신이라는 작가가 당시 중국인들이 타개해야 할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여겼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나아가서 루신은 혁명이 전 국민적인 혁명으로 발전하고 성공하지 못한 그 이유가 바로 중국 국민들의 미개성, 악귀정신에 있다라고 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다 나오잖아요. 그죠? 악귀가 맞으면서 자기가 이긴 것이다. 마음으로는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네, 자기 기만의 태도 같은 것들 그려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갓집이라든가 그런 강자에게 굴종하면서도 비구니와 같은 약자에 대해서는 또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노예 근성 같은 것도 그려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작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설명을 했나요? 장황하게? 네, 그렇지만 작품에 대한 설명을 많이 접하고 작품을 읽게 되면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작품을 읽고도 그 작품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바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우리 수업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지시가 되고 작품의 부분도 많이 살펴볼 수 없으므로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 부분은요, 그 작품의 2장 부분이에요. 네, 아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요. 아큐의 모호한 행적 같은 것이 나옵니다. 아큐는 성명과 본적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의전의 행장도 모호했다. 왜냐하면 웨이주한 사람들은 아큐에 대해서 그에게 일을 시키거나 그를 놀림감으로 삼을 뿐 그 행장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큐 자신도 말하지 않았는데 다만 그의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할 때 간혹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말하긴 했다. 우리도 옛날에는 너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 내가 뭐가 대단하다고.
아큐는 부스럼 자국을 온통 붉히며 화를 냈는데 상대를 평가해보고서 어눌한 자 같으면 욕을 했고 힘이 약한 자 같으면 때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아큐가 손해를 보는 때가 많았다. 그래서 그는 차츰 방식을 바꾸어 대개는 환한 눈으로 노려보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대가 어눌하거나 힘이 약하면 욕하거나 때렸는데요. 항상 이제 그런 짓을 하게 되면은 아큐한테 돌아오는 게 더 컸습니다. 그 말은 아큐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힘도 약하고 제일 많이 어눌하고 이런 자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대개는 환한 눈으로 노려보기로 했다는 것은 아큐의 무능감을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작품의 가부분은 작가가 인물의 정체를 매우 모호하게 제시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네, 성명도 본적도 행장도 모호하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작품의 다른 부분에도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1장 부분이에요. 선은 작중 등장인물인 작가가 아큐에 대해서 전기를 써야겠다고 결심한 그 내용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아큐의 전기를 써야겠다고 작정한 것은 한두 해 전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줄곧 망설였던 것은 나 자신이 후세에 길이 전해줄 만한 글을 쓸 미인이 못 되는 까닭도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전기를 쓰자면 대체로 첫머리에 이름은 무엇이며 어느 지방 사람이다 라고 써야 되는데 난 아큐의 성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셋째로 나는 아큐의 이름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른다. 그가 살아있을 적에는 사람들이 그를 아큐라고 불렀지만 죽은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전에 나는 좌우영감의 아들인 수재 선생에게 여쭈어본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박학다식한 사람조차 그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다. 그래서 나는 아큐의 이름을 쓰기 위해 서양 글자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영국에서 유행하는 철자법을 따라 아케이라고 하고 쓸 때는 줄여서 아큐라고 하려는 것이다. 자, 왜 이런 이상한 이름 표기를 채택하게 됐는지가 이 부분에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아큐가 되게 모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때 사람을 아큐이라고 불렀는데 죽은 다음에 입에 올리지 않은 그냥 잊혀져 버리는 존재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것들, 이런 사연들을 통해서 아큐의 그 정체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큐의 본적에 대해서도 나오죠. 네, 그가 웨이장에서 미장마을에서 오래 살았다곤 하지만 이따금 다른 곳에서도 살았으니 반드시 웨이장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아큐가 특정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보편적이란 얘기잖아요. 아큐라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 중국 민족 모두를 가리킬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 아큐라는 사람의 속성이 내재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정하기 위해 이런 식의 설정을 한 것이 아닐까 독자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아닌 사람은 우리 모두일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는 아큐가 그 현실에 대응하는 장면을 실제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정신승리법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아큐는 현실을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를 실제 작품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큐가 노려보기 주의를 채용한 뒤로 웨이주앙의 건달들이 더욱더 그를 놀려낼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건달들은 그것을 끝내지 않고 계속 그를 놀려댔고 그러고서 마침내는 때리기까지 했다. 아큐는 형식상으로 패배했다. 놈들은 노란 변발을 휘어잡고 벽에 그의 머리를 너댓 번 쿵쿵 찧었다. 건달들은 그제야 만족해하며 의기양양하게 돌아갔다. 아큐는 잠시 선체로 나는 자식에게 맞은 셈 치자. 요즘 세상은 정말 개판이야 라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는 그도 만족하며 의기양양하게 돌아갔다. 자, 건달들에게 맞는 장면들 나오고 형식상 패배한 아큐, 객관적으로 패배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아큐가
너무 열받았는데 자식에게 맞은 셈 치자라고 자기 위안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식한테 맞았으니까 참아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를 때린 저놈들은 내 자식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 작가가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이 어떤 점에서 정신승리법인지 여러분들 한눈에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부분을 볼까요? 아큐의 귀에도 혁명당이라는 말은 진작부터 들려오던 터였고 올해는 혁명당을 죽이는 것을 제 눈으로 구경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그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몰라도 혁명당은 곧 반역이며 반역은 곧 자기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껏 깊이 증오하고 극히 원통해했다. 자, 반역이 자기를 곤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증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혁명의 정신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는 제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것이 백리사방의 이름이 높은 거의 어른을 그토록 겁먹게 하였으니 그는 자기도 모르게 동경을 품게 되었고 더구나 웨이주앙 사람들의 당황한 표정에 아큐는 더욱 유쾌해졌다. 혁명도 좋은 거구나 아큐는 생각했다. 그 개같은 놈들은 혁명해버리자. 혐오스러운 놈들, 가증스러운 놈들, 그래 나도 혁명당에 항복해야지. 자, 이거 웨이주앙 사람들을 당황시켰다는 그 하나만으로 혁명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지한 거죠, 그죠? 네. 자, 아큐는 요즘 돈이 궁해서 아마 다소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빈속에 낮술을 2잔 마셨는지라 더욱 빨리 취해서 한편으로 생각하고 한편으로 걷다 보니 다시 기분이 들뜨기 시작했다. 어찌된 것인지 갑자기 자기는 혁명당이고 웨이주앙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포로인 것 같았다. 그는 득이양양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떠들었다. 네, 이런 장면들 아큐의 혁명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아큐는 정체가 뭐하죠? 누구도 아닌 대신에 중국 국민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에 대한 인식, 계몽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는 그런 당대의 중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웨이주앙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불쌍한 눈빛은 아큐가 이제껏 본 적이 없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보자 그는 6월에 빙수를 마신 것처럼 속이 시원해졌다. 그는 더욱 신이 나서 걸어가면서 고함을 질렀다. 좋아, 원하는 것은 전부 다 내 것. 마음에 드는 여자도 전부 다 내 것. 뚜뚜창창 후회한들 어떠리. 술김에 잘못 알고 정아오를 목을 쳤네. 후회한들 어떠리. 뚜뚜창창 뚜쟁그랑창. 내 손은 쇠채칙을 들어 너를 때린다. 자, 자기 마음대로 맺히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반역이다 반역이다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얼마나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그 아큐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사람들의 두려운 눈빛을 즐기기 위해서 오직 그 이유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혀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나 똑같은 정도의 그 인식 수준을 가지고 한 말이라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다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거는 작품의 결말 부분입니다. 거의 결말 부분에 아큐가 부잣집을 턴 죄로 추구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허튼 소리, 이제는 말해봐야 늦었다. 지금 너의 일당은 어디에 있지? 뭐요? 그날 밤 짜우시댁을 턴 놈들 말이다. 그들은 너를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가져갔어요. 아큐는 말을 꺼내자마자 화가 치밀었다. 늙은이가 부드럽게 물었다.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아큐는 잠시 생각해 보았지만 할 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장삼을 입은 사람 하나가 종이 한 장과 붓 한 자루를 아큐 앞에다 가져다 놓고 붓을 그의 손에 쥐어주려고 했다. 그 순간 아큐는 몹시 놀라서 거의 혼비백산할 지경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손이 붓을 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몰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한 군데를 가리키며 서명을 하라고 했다. 저는 글자를 모르는데요. 아큐는 덥석 붓을 옮겨잡고서 황공해하면서 부끄러운 듯이 말했다. 자, 이 부분이죠.
아큐는 짜오시득을 털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실제로 아큐가 가담하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취조를 당하는 과정에서 그 취조하는 사람의 부드러운 태도, 그죠? 그리고 붓을 처음으로 잡은 이 순간, 뭐 이런 것의 당황스러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어떤 부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라는 말에 전혀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고 오직 황공하고 부끄러운 그런 마음으로 이런 상황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큐는 결국 이제 덜덜 떨면서 평생의 힘을 다 쏟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자기의 죄목을 시인하는 그런 문서를 작성해버렸죠. 자, 중략 뒤에는요, 아큐가 형장으로 끌려나가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는 또 이제껏 본 적이 없는 더욱더 무시무시한 눈을 보았다. 둔하면서도 예리한 그 눈은 이미 그의 말을 씹어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 이외의 것들을 씹어먹으려고 하면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영원히 그의 뒤를 따라왔다. 그 눈들은 하나로 합쳐지는 듯 하더니 어느새 그의 영혼을 물어뜯는 것이었다. 사람 살려. 그러나 아큐는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다. 그는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멍멍해진 채 온몸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느낌이었다. 자, 이게 결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큐가 사람 살리라는 그런 외마디 비명조차 한번 지르지 못하고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억울하게 쓰러져 가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큐정전 재미있게 읽었나요? 네, 작가의 의도를 알고 나면은 작품의 각각의 부분에서 왜 이렇게 설정이 되었는지, 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를 보다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의 이 작품에 관련된 활동은 요런 내용이에요. 문학 작품의 본질적인 그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작품을 지은 작가는 텍스트를 수단으로 써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작품을 창작했죠. 그죠? 그래서 행적이 모호하지만 사실은 모든 중국 사람들에게 내재해 있는 그런 못난 모습, 이걸 문학적으로 구현해냄으로써 사람들의 인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당시 중국 독자들은 아큐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문학을 어떤 수단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문학이 그 자체로 자족적인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정치나 이념과 관계없이 순수한 것이라고 문학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즉 계몽을 시킬 수 있을지, 각성을 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문학 그 자체가 지닌 본질이나 보편성을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견해 중에, 문학을 바라보는 견해 중에 자신은 어떤 것을 지지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서 짧은 글을 써보시고 이것이 이번 주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짧은 글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나는 문학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더 지지한다. 이렇게 쓰시고 그 근거를 몇 문장 정도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5문장에서 10문장 사이의 글을 이번 주 스프레드 시트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활동 3번 되게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서 이걸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아큐정전이랑 되게 비슷한 우리나라의 채만식의 태평천하라는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평천하도 우리나라의 근대 시기에 쓰여진 작품으로 아큐랑 조금은 비슷한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제시대를 세상 편한 태평성대라고 생각했던 그런 윤직원 영감, 네, 그 사람의 그 현실 대응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윤직원 영감의 아들이 사상관계로
사상관계라는 것은 사회주의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회주의 사상운동을 해서 피검을 당하자 윤직원 영감이 요즘 같은 태평성대, 일제강점기입니다만 사실은 이런 태평성대에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 불황당패, 세상을 망쳐놓을 불황당패에 참석을 한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의 현실인식, 일제강점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사회를 태평천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현실인식이 되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죠. 역설적인 느낌을 줍니다. 예, 이 정도의 현실인식을 가진 윤직원 영감, 아큐정전의 아큐,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서 작품을 정리해 보길 바라고요. 네,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 자정까지 올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전에 보았던 문학의 목적에 대한 2가지 견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 간단하게 써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